현재는 누구? 다윈의 자연선택설, 다윈이 얘기하셨던 자연선택설을 조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뭔가 생존에 유리한,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환경에 살아남아야지만 그 다음 세대로 종을 계승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시킬 수 있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환경이 변화된 것들이 제공이 됐을 때 여기에 살아남은 뭔가 세고 강력하고, 그지? 환경 변화가 제공이 됐을 때 살아남은 유전자를, 유전 정보를 가진, 그러니까 살아남은 개체가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뭔가 센 형질들의 발현이 있었겠지. 그것들이 유전자로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게 생세포들의 그것들의 만남에 의해서 계속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생존에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적으로 선택이 된 거다라고 제안하는 것. 그게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여기 지금 이제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용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진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친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환경 변화를 제공해줬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내가 테니스를 막 했어. 그랬더니 막 오른쪽 막 팔뚝이 굵어지고 막 근육이 막 많이 발달되고 해서 막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형질의 변화가 나타났잖아. 그래서 나는 진화한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진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 유전 정보의 변화까지, 유전자의 변화까지 져서 그런 생물 종이 오랜 세월에 걸쳐 유전 정보의 변화까지 누적되어서 현재 처음보다 훨씬 더 다르게 종이 달라진 형태로 흘러간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친 어떤 흐름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유전자의 변화까지 누적된 흐름. 이걸 우린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순간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여기서 나와지는 형태의 용어 중에 형질과 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약간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형질은 개체가 가지는 특징이야. 개체들이 가지는 특징, 예를 들어서 식물의 꽃이라고 하자. 꽃잎의 색깔이 빨갛다. 꽃잎의 색깔이 하얗다. 그지? 또는 내 얼굴로 따지자면 쌍꺼풀이 있다, 없다. 아니면 보조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체가 가지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표현형. 개체가 가지는 표현형들. 그것들을 형질이라고 하고, 변이는 그런 기존에 해당하는 그 형질들의 변화가 나타난 거야. 기존에 해당하는 그 형질들의 변화가 나타난 거. 기존 형질들의 변화가 있는 것. 오케이? 기존의 형질들의 변화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크게 변이들을 개체 변이, 그리고 돌연 변이,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개체 변이와 돌연 변이라는 개념을 다 싸잡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안에는 이제 개체 변이랑 돌연 변이 두 가지의 개념이 약간 포함되어 있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질의 차이들이니까. 그지? 기존 어떤 형질들의 차이를 다 변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니까. 기존 형질들의 차이들을 다 변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 한 명 사이에서 형질의 차이도 있지. 그죠? 이렇게 나랑 성별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 성별도 남성, 여성, 이것도 형질의 차이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형질의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이라고 보는 거고,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르잖아요. 성별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 한 명 한 명의 차이를 개체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개체변의 원인에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씩 딥하게 따져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유전을 조금 배워가지고 진행해서 왔잖아요. 유전을 배워서 여기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좀 설명을 더 해드려 보자면, 자, 변이의 원인들.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의 원인들. 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의 원인들, 변이가 생기는 원인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둥근 완두였어. 자, 중3 때 거 기억을 끄집어 봐봐. 엄마 아빠가 둥근 완두였어. 우리가 유전을 열심히 배운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잖아. 둥근 완두 밑에서 온리 100%다 둥근 표현형의 만두만 태어나야 되나요? 아니죠. 그죠? 가툭튀 주름진 완두가 태어난 적도 있어요. 그죠? 주름진 완두가 태어난 적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가툭튀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죠? 와이프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이 집 자식이 맞아요. 와이프가 바람펴서 내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가 지금 태어난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원래 이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룰이에요. 오케이? 왜냐면 자, 완두의 모양이라는 형질을 결정하게 하는 대립 유전자 사이에 뭐가 있어? 완두의 형질, 완두 모양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 대문자 R, 소문자 R. 둥글게 하는 것, 주름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세대는 둥글게 하는 것과 주름지게 하는 것 각각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명확해서, 그죠? 이런 거는 거의 익숙하듯이 많이 받아서 알고 있잖아. 그래서 둥근 것만 겉으로 표현한 거고, 여기도 둥근 거랑 주름진 거가 잡종으로 이렇게 이런 걸 잡종이라 했죠? 잡종으로 믹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둥근 것이 조금 더 셌기 때문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둥글게가 표현이 된 거고, 그죠? 그들 사이에서 각각이 믹스돼서 만났을 때 25%밖에 안 되는 확률로라도 주름진 게 태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이 형태에서만 보자면 우리가 뭐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유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유성 생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걸 모르고 있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만 판단하게 되면, 그죠? 돌연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죠? 돌연변이가 아니라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 유성 생식에 의한 조합으로 서로 다른 형질의 차이, 그죠? 둥근 것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주름지게 나온 거니까 이런 걸 유성 생식에 의한 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유성 생식에 의한 변이, 유성 생식 때, 그죠? 생식세포 조합에 의한 변이도 가능합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둥근 거 사이에서, 둥근 완두랑 둥근 완두 사이에서 주름진 완두가 태어난 거. 둥근 거랑 주름진 게 3대1로 태어난 거. 또 유성생식의 조합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대립유전자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죠?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붉은 거랑 붉은색 분꽃하고,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것 중에 붉은색 분꽃하고 누구 있어? 하얀색 분꽃 있어. 분꽃의 꽃 색깔을 하얗게 결정해줘요. 그죠? 그래서 붉은색 분꽃이 있고, 순종의 붉은 레드, 그죠? 순종의 화이트, 그죠? 순종의 붉은 분꽃과 흰색 분꽃을 결혼을 시켰어요. 흰색 분꽃. 그러면 우열의 관계가 명확한 형태의 유전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흐름에서, 그 논리적 흐름에서는, 그죠? 이 F1 세대에 어떠한 색깔의 분꽃만 나오냐면 100% 분홍색 색깔의 분꽃만 나와요. 분홍이가 나와, 분홍이가. 오케이? 분홍이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엄마 아빠를 안 닮았네. 여긴 붉은색이었고 여긴 흰색이었잖아. 돌연변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연변이가 아니라, 이건 돌연변이가 아니라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이야. 어떻게? 뭐와 뭐 사이에서? 얘와 얘. 붉은색을 결정하게 하는 것과 하얀색을 결정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두 개가 동시에 발현될 거야. 잉크, 붉은색, 흰색 두 개가 동시에 발현되기 때문에 붉은 물감과 하얀색 물감이 섞어지게 되면 분홍색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유성생식에 의한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 엄마 아빠랑 다르게, 그제? 붉은 불꽃, 순종의 붉은 불꽃과, 내가 이따 좀 쓸시가 줄게요. 그 다음에 하얀색 불꽃을 결혼시켰을 때 거기서 온리 100% 전혀 다른 분홍이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 때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는 돌연변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돌연변이가 아니라 유성생식, 여러분이 3위 때 배웠던,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런 유성생식, 유전 법칙, 멘델의 우열의 법칙에 적용되는 거, 예외되는 중간 유전 형태도, 이건 건 유성생식에 의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형질의 차이야, 변이야.
오케이? 자, 이런 것이 변이고요. 자, 요성 생식에서 나타나는 변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진짜로 돌연 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돌연 변이. 자, 돌연 변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이들은 자, 왜 어떤 것들 특히 우리 사람보다 운전하고 좀 개체 유전자의 정보의 양이 많은 사람들보다 자, 유전자의 정보량이 좀 적고 그지? 개체 크기가 되게 작고 한 세대가 빠른 어떤 아이들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한 세대가 되게 턴오버가 빠른 아이. G보다 훨씬 더 턴오버가 빠른 아이. 세균들, 대장균들. 그지? 걔네들은 굉장히 턴오버가 빨라요. 하나의 단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개의 단세포가 빨리 뭔가 정보를 복제해서 하나로부터 또 똑같은 두 개, 똑같은 네 개로 굉장히 20분마다 한 번씩 자신의 분열, 세세포 분열을 통해서 걔네들이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아이들로부터 어떠한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돌연변이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있었어. 그죠? 자, 이 정보 안에 가끔씩 문제를 풀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대장균, 세균은 오케이? 대장균, 세균은 여기 안에 환영해. 그지? 자신의 주 염색체 말고 자신의 메인 주 염색체 말고 환영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서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가 있습니다. 플라스미드.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 안에 항생제 내성 정보랄지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조금 갖고 있어요. 얘가 획득이 된 거야. 막 열심히 그런 항생제가 많이 처리된 환경에 노출이 많이 자주 되다 보니까 나름 정보의 변이에 의해서 그 특정 항생제에 적용이 안 되는 나름의 어떤 정보의 변화들이 생기게 된 건데요. 일단 항생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미생물 조그마한 생물들 중에서 바이러스랑 세균이랑 곰팡이랑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하나하나들 간단한 미생물들 중에서 바이러스는 세포구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세포구조. 얘네들은 세포구조가 아니에요. 오케이? 세포구조가 아니어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형. 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단계형으로 해서 약간 중심에서 기생해서 누구를 기생을 한 다음에 숙주거의 효소를 이용해서 막 증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세균들은 세균 주변에 모든 세균이 다 그렇진 않지만 주로 여기 세균의 세포 벽 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세포 벽 성분이 주로 펩티도 글리칸이야. 식물도 식물 세포 벽을 갖고 있잖아. 식물의 세포 벽은 가장 바깥에 세포막 말고도 제일 바깥에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거 우리는 세포 벽이라고 해. 근데 식물의 세포 벽은 탄수화물 계열이야. 그래서 셀룰로스, 다른 말로 식이섬유. 셀룰로스, 다른 말로 식이섬유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식물은. 이 세균들은 그렇지 않고요. 펩타이드라고 하는 그 조각하고 같이 믹스되어 있어서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이 세균들이 빨리 증식해서 내 몸 안에서 세균들이 막 증식되는 걸 방해하고자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라는 아이는 이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곰팡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러니까 처음에 곰팡이가 원래 세균 배양 배지에 어떤 세균이라도 여기에다 조금 접종을 시키면 세균이 막 잘 자라나는 거야. 20분마다 한 번씩 막 턴오버를 하면서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오염이 됐어. 누구로부터? 곰팡이로부터. 네, 검은색 곰팡이가 이렇게 끼었더니 마치 밀물 썰물 마냥 딱 검은색 곰팡이가 낀 곳 주변으로부터까지는 일정 그 위치까지는 마치 곰팡이가 무언가를 분비해서 거기 근접까지 접근하지 못하는 것 마냥 세균들이 여기는 잘 자라나는데 여기는 못 자라고 죽어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곰팡이가 뭔가를 분비해서 그런 거다. 오케이? 그래서 곰팡이 입장에서 그걸 추출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게 페니실린이야. 즉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것만을 제거해줘서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이 항생제예요. 최초 항생제. 오케이? 근데 세균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그런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게 노출이 되어 있는 환경에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치가 뭐가 없으면 그럼 자기는 거기에 계속 죽음을 당하는 환경밖에 있을 수 없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어저찌 하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실수야.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유전자를 온전하게 완전 똑같이 그대로 카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온전히 똑같이 그대로 카피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건데 혹시 녹화 끊어진 건 아니죠? 잠깐 한 번만 봐줄래? 녹화 잘 되고 있어요? 네네. 내가 잠깐만요. 네, 맞아요. 자, 갤럭시 핏을 어저께 얘기 안 했구나. 제가 가지고 있던 갤럭시 핏이 어찌저찌 하다가 물에 완전 방수가 좀 잘 된 줄 알았더니 안 돼요. 그냥 생활 방수 정도만 되는 상태였는데 저와 같이 스파를 하면서 마스테인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서비스센터 가서 좀 이제 고쳐가지고 때려 고쳐가지고 쓸 수 있으면 고치려고 갔더니 내가 당근에서 걔를 6만 원을 샀거든요. 1세대 갤럭시 핏을. 근데 고치는데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든다길래 냅두세요 라고 해가지고 가서 그 급히 쿠팡으로 얘를 샀습니다. 갤럭시 워치를. 근데 아직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 안전 안내 문자가 오면 영상이 끊기거든. 근데 얘도 안전 안내 문자가 오면 뭔가 윙 울려야 되는데 안 울리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혹시 영상이 안전 안내 문자가 왔다가 끊기면 혹시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십시오. 혹시라도 잠깐 끊긴 것 같다 싶으시면.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그래서 누가 대장균이라고 하는 아이가 굉장히 턴오버를 빨리 카피를 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에서, 그죠? 여러분도 아마 느껴봤을 거야. 문제를 굉장히 컨디션 좋을 때 빨리빨리 풀어도 문제가 많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죠? 뭔가 굉장히 억지로 속도만 높이게 되면 이 실수가 동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실수가 동반된단 말은 얘가 가지고 있던 정보와 똑같이 유전 정보를 복제해서 똑같이 상보적으로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대충 A를 예를 들어서 C로 비슷한 형태로 카피를 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생겼고, 그 돌연변이가 이 페니실린이라는 펩티도글리칸을 저해해주는 그 물질의 저항 능력을 갖게 된 거야. 운이 좋게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의 변화잖아. 유전 정보의 변화. 원래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 정보보다 그것의 차이, 변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원래 가지고 있는 원본 그대로 만들어야지. 왜 그렇지 않아? 근데 어찌저찌 하다 보면 이 미생물들, 간단한 바이러스랄지 또 간단한 이 세균들한테는 이 정보, 온전한 그 첫 번째 풀과는 약간 달라지는 것 자체가 주어진 환경 변화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유전 정보의 변화가 돌연 변이를 이끈다라는 거죠.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된 거야. 오케이? 항생제 내성 정보가 생기게 되는 것도 오리지널 처음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었는데 빠르게 턴오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거기 자연 선택 부분에 제가 지금 프린트 일단 나눠드렸잖아요. 그 프린트 나눠야 됐던 부분에서 어디다 적어주면 좋을 것 같냐면 77쪽 프린트 한 장 더 넘겨보면요, 77쪽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그 빈 공간에다가 여기 지금 변이의 원인 있죠? 변이의 원인들, 여기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아랫부분들, 그 부분을 조금 적어주시고, 오늘 끝내고 좀 더 쉬게 해줄게. 자, 일단 그래서 저 변이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변이인 것 같아, 돌연변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성생식의 조합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조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그 내부까지 까봐야 돼. 유전 정보의 염기서열 변화까지를 까봐야 돼. 유전 정보의 염기서열 변화가, 염기서열의 순서가 오리지널에서부터 약간 달라지면서 획득된 형태의 항생제를 처리를 했을 때 죽지 않을 수 있는 형태로 뭔가 기존에 없던 정보들을 획득하게 된 형태다. 그러면 그게 돌연변입니다. 오케이? 뭐예요 오빠? 왜요? 어떤 거요? 안 보여요? 어떤 거요? 뒷바사 때문에? 펩티도글리칸이에요. 펩티도글리칸 최초 항생제 플라스미드 페니실린. 코로나가 뭐예요? 플라스미드. 여기에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보들을 세균들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균들마다 다양하게. 플라스미드예요. 그리고 페니실린이 최초의 항생제고요. 우리 생태계 파트, 여기 2학기 단원 파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비문학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국어 문제 풀 때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식물의 세포벽은
세포 벽성분은 저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쓴 거 같으니까 지울게. 자, 그렇다면 아까 진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원리들, 이론들 중에서 진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 이론들 중에서 예전에 처음에 제안을 했던 분의 진화설이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1700, 800년도쯤 어떤 유전학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에 어떤 이론으로만 얘기하셨던 형태의 진화설이기 때문에 크게 진화설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물종이 다양해졌지 지금 이 환경에 이 나라에 이 도시에 그거를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할 때 기린을 많이 예를 듭니다. 네, 예를 들자면 기린들을. 그래서 기린이 초식동물이잖아요. 그죠? 초식동물인데 걔는 목이 길다고. 그죠? 다른 사슴들, 뭐 고라니들보다 훨씬 더 목의 길이가 길어. 그래서 이렇게 목의 길이가 긴 형질을 가지고 있는 초식동물이 어찌해서 생겼지? 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라마르크 씨가 제일 최초로 뭐를 얘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줘서 그것들이 그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된 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이제 후천적으로 얻어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래 타고난 재능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 테니스를 겁나 뒤지게 많이 쳤어. 그래가지고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팔뚝 근육이 훨씬 더 막 두꺼워지고 막 힘도 막 악력도 세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이,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자식이 테니스 선수인 것처럼 오른쪽 팔뚝의 근육만 더 많이 발달한 상태로 태어나지게 되더라 라고 설명한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실제 그런가요? 실제 그런가요? 원래 내가 되게 말랐는데 후천적으로 얻어냈어. 뭐 예를 들어서 복근으로 볼까요? 바디 프로필 요즘 많이 찍는다고 애들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막 복근을 막 만들었어. 하고 그때 딱 결혼했어. 하고 이제 그때쯤에 아이가 딱 남자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막 복근을 막 이렇게 가진 채로 딱 태어나져 있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즉 획득대 형제, 기린이 높은 지대에 있는 잎들을 따먹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목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 건데 그렇게 얻어진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라고 한 형태로 얘기한 거. 획득 형질의 유전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획득 형질이 유전되잖아요. 왜? 후천적으로 그 세대에서 그 엄마 아빠 세대 때 얻어진 학습된 결론이에요. 후천적 학습은 유전되지 않거든. 실제 유전 정보의 변화까지 생겼던 게 아니니까. 그치? 그걸 라마르크의 무슨 설?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용융죽기지설이 아니라 용불용설. 그죠? 용불용설. 근데 자, 뭔가 센세이셔널했어. 되게 야, 혹시 가능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 다윈이에요. 다윈이 굉장히 다윈의 자연선택설. 오케이? 다윈은 갈라파고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섬을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각각을 탐험을 하고 많이 다니는, 이제 일단 그 배를 타고 같이 많이 다녔었어, 다윈이.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이쪽 섬, 저쪽 섬, 저쪽 섬들을 각각 거주를 하고 있을 때 그 섬에 살고 있는 지역의 생물들의 군상을 일일이 다 스케치를 한 거야. 그래서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뭐로도 많이 언급되냐면 여러분의 이제 과학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그 1단위 시간표도 있잖아요. 그때 얘가 가설연역적 탐구 방법이었는지 귀납적 탐구 방법이었는지 많이로 나와요. 그래서 다윈은 굉장히 그 갈라파고스 지역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거북이들, 거북이. 근데 서로 생물종의 형태가 다른 거북이들의 모습을 다 관찰해가지고 이제 스케치했던 것들을 이론으로 했다 보니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어떤 걸 귀납이라고 하나요? 많은 관찰 사실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떤 팩트를 만들 수는 없어. 왜냐면 많으니 모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관찰 사실로부터 입각한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관찰해봤더니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엄청나게 형질이 다른 애들이 태어나네. 그지? 엄청나게 형질이 다른 애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막 달라져 있는 환경의 차이가 제공이 됐을 때 느낌상 생존을 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새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그지? 생존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지? 그 다음 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흐름은 생기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갈라파고스 지역에 다양한 뭐 핀치 새들도 보고 거북이들도 보고
많이 관찰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과잉 생산. 엄마 아빠가 하나가, 그러니까 기린, 예를 들어서 기린으로 빗대어서 표현해보자면 엄마 아빠 한 부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식을 태어나게 한 거야.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자식들, 굉장히 많은 걔네들 사이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변이를 갖고 있더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변이는, 자, 개체 간에,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하나 간의 형질의 차이를 말해. 그러니까 어떤 놈은 목의 길이가 중간 길이, 어떤 놈은 목의 길이가 긴 길이, 그지? 목의 길이가 짧은 길이, 그지? 목 길이가 이렇게 다 다른 아이가, 네, 목 길이의 형질적 형질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다윈은, 자, 다른 과학자들에게 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관찰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어떻게 이래서 다 다양한 길이의 목 길이를 가지는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 설명해줘봐 라고 뭔가 푸시를 받았어요. 근데 야, 내가 관찰한 건데 그러더라고 라고 했던 거지, 유전학에 대해서 정립을 시키거나 유전학에 대해서 뭔가 이론을 디테일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허점이 있긴 했었어, 단점이. 네, 근데 나중에 멘델 유전학이 연구가 되고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수용이 나중에 된 거죠. 근데 관측된 형태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난 거북이들 모습이 다 다르고 목 길이도 다 다르고 다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엄마 아빠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들 사이에서 형질의 차이가 있었고, 그 형질의 차이들을 가진 얘네들이 제한된 공간에 살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먹이를 가지고 뭐 하겠어? 경쟁을 하겠지. 먹고 살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데, 그지? 먹이 경쟁을 할 거야. 이 먹이 경쟁을 다른 말로 생존 경쟁이야. 일단 살아남는 형질이, 그지? 그 다음 세대를 계승할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죠? 목 길이가 긴 놈은 위에 거, 중간 거, 아래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목 길이가 짧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해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짧은 지역에 있는 잎들만 야 까짝까짝까짝까짝 먹다 보니까, 그죠? 뭔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죠. 이 남은 아래쪽의 잎사귀들이 똑같이 뭐 사슴들도 먹을 거고, 그죠? 고라니들도 먹을 거고, 먹이 경쟁에서 밀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이렇게 하다가 누가, 적자가,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될 거고, 그죠? 그 자연 환경에 강한, 그 제공된 환경에 강한 형질을 가진 아이들만 살아남게 될 거고, 그래서 적자가 생존하게 될 거고, 강자가 이렇게 꺾여서 간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강자가 살아남게 되다 보니 그 유리한 형질, 그지? 목 길이가 긴 형질을 가진 유전자가 또 그 다음 자손에게도 또 갈 거고, 그죠? 또 갈 거고, 또 갈 거고, 여러 세대에 걸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목의 길이가 길어지도록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연적으로 목의 길이가 긴 형태의 기린만 살아서 생존되어 가는 형태로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리고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서 그걸 이제 그걸 유리한 어떤 형질들만 살아남아요 라고 하는 것들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약간 시뮬레이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렵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들도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보다 보면, 이 흐름대로 보다 보면, 그죠? 당연히 경쟁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지? 경쟁에서 이긴 아이가 어차피 유리한 그 센 유전 형질을 그 다음으로 계속 계승시켜 주기 때문에 뭔가 싸움이 일어나서 살아남는 것, 그죠? 를 갖는 것 자체가 이 우리의 인류의 생존에 유리한 자연 선택의 방향인 것 같아 라고 해석해내기 딱 좋겠죠. 물론 그런 목적으로 설명을 한 건 아니에요. 종의 진화를 설명한 건 아니지만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그때 식민 지배 시대였잖아. 영국이랑 지배 시대. 네. 영국이랑 막 전쟁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시대쯤에 어떤 전쟁에 대한 것, 그죠? 우리가 뭔가 원주민을 약탈을 하고, 그 약탈한 다음에 우리가 획득하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피지배 계급들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유리한 어떤 센 형질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또 그 다음으로 센 형질을 가진 우리 인류가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킨 형태의 헤게모니로 이용되는 단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제 권하는 여러 그 생물학적 책들 있죠. 여러분들 어차피 고일들이니까
생기부 생각하시면 뭐 독서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독서록을 만든다거나 막 그런 거 약간 있잖아요. 많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막 껄쩍지근해서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막 기록 남기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도킨슨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책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적 유전자가 아니라 이기적 유전자. 우리가 인류에 누군가를 도우면서 뭔가 이게 훨씬 더 인류에게 더 맞겠다라고 하는 건 사회학적으로 용인된 어떤 학습된 결과인 거고요. 실제는 내가 생존할 수 있어야지만, 그치? 내 생존에 유리한 방향이어야지만, 내가 살아남아야지만 그 다음으로 뭔가의 정보를 계승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로 센 그리고 유리한 자연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의 유전자들이 또 그 다음으로 계속 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큰 틀에서 자연 선택설에 대한 흐름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일종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외부의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경제학적인 형태와도 유사해요. 지금 뭐 여러분 물론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이겠지만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외부 경기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막 받아들이려고 하고 여러분이 혹시 주식을 이제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 거야. 내가 지금 투자한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내가 거기다가 망해버리는 형태니까 막 정보들 많이 획득을 할 거고 그 정보를 알맞게끔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계속 뭔가 정보를 막 소스를 받아가지고 막 판단하고 하는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라고. 주어진 환경 변화가 제공이 됐을 때, 그죠? 여러분도 그런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챗 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죠?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조금 안정화가 된 다음에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의 직업군은 지금 우리 때의 또는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때의 직업군하고는 완전 상황이 달라질 거야. 그죠? 배달 뭐 이렇게 뭐 예전에 그냥 그 로봇 나오고 난 다음에 배달이 없어질 거다라고 했지만, 그지? 배달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드론으로 다 대체를 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랑 같이 날씨랑 자연재해가 계속 오래되는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구조들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들은 거의 안 남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능력을 어떻게 세팅을 해서 내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이제 뭔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갈지, 이것도 그걸 궁리하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 살아남아야지만 그 다음으로 유전을 계승하잖아. 그지? 그런 거와 같이 큰 흐름으로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큰 틀은 얘기해 드렸고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획득된 형질을 이제 유전되지 않은 형태니까, 획득 형질은 유전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아들었던 프린트 75쪽 75쪽 잠깐 보고 75쪽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게요. 75쪽을 보니까 첫 번째 쪽 프린트,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 개체들 사이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선택된다는 것이다. 그게 자연 선택이죠. 그래서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변이. 근데 변이의 원동력을 설명하지는 못했어. 내가 관측해보니까 그랬어 라는 거지 유전하게 연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서로 다른 형질, 다양한 형질을 가진 얘가 태어나, 그걸 설명 못했지만 유전이 나중에 연구되고 나서 서포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생존 경쟁과 먹이 경쟁과 그 중에서 살아남은 적자가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적자가 생존하게 됐고, 그 유전 정보가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연이어서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는 자 뭔가 유리한, 생존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형태로 진화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 세대에 걸쳐서입니다. 자,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라마르크 용불용설이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네, 그죠? 오른쪽 아래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그래서 이 후천적인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해서 얻어진 것들도 그 다음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넘겨서 자, 공업화에 따른 후추나방의 개체수 변화와 그 다음 76쪽과 77쪽 나와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 변화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큰 자연 선택설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 자, 공업암하라고 해서 많이 언급될 수 있어. 공업암하가 뭐냐면 맨체스터 지방에서 자, 후추나방이 있어. 후추나방도 나방의 그 잎, 나방의 그 뭐지? 나방의 잎이래. 나방의 날개 색깔. 나방의 날개 색깔이 흰색의 날개가 있고
나방의 날개 색깔이 검은색이 나요. 날개 색깔이. 근데 이 호추나방이 지유류에 붙어서 조금 자기가 보호를 받습니다. 지유류. 근데 지유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예요. 혹시 녹화되고 있나요? 한 번 봐줄래요? 네, 감사해요. 자,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입니다.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 그 얘기는 조류가 이제 꽃기호 그 조류가 아니라 해조류와 같은, 그지? 이제 꽃기호에 해당하는 그 닭 종류가 아니라, 그지? 해조류와 같은 아이들이고 곰팡이와 같은 아이들인데 균류니까 약간의 아주 미세한 광합성을 활동한 아직 이끼까지 진화하진 않은, 그지? 이끼가 선택식물인데 그 정도까지 진화는 아직 덜 됐지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체야, 지류가.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자 공기의 지표, 공기 정화 지표물 식물이야. 공기의 질, 지표, 식물. 공기질이 너무 나쁘면요, 지류가 자 공기질, 예를 들어서 이산화황 같이 대기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에 되게 민감해. 오케이? 그래서 대기가 오염되는 물질들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에선 지류가 다 시커멓게 죽어버려요. 대기가 오염이 많이 됐다면. 근데 대기가 되게 클린하고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디 시골의 숲과 같은 환경에선 지류가 큰 나무에 공생을 해서 잘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 환경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니까 후추나방들도 많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후추나방의 개체수에 나방의 색깔에 따른 개체수 흰 색깔, 검은 색깔, 나방의 개체수가 다르더라는 거야, 후추나방이. 예를 들자면 자 산업혁명 이전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이 후추나방의 개체수의 변화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흰 나방의 개체수가 검은 나방의 개체수보다 많았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난 이후에 후추나방의 개체수의 색깔을 봐봤더니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흰색보다 검은 색깔의 나방의 색깔, 검은 색깔, 날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검은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졌더라는 거야. 그지?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지? 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환경이 달라졌죠. 그죠? 환경. 산업혁명을 많이 하면서, 그죠? 산업혁명을 많이 하면서 공기가 오염됐고, 그죠? 공기 오염 때문에 누가? 지류가 다이다이. 대체적으로 거의 조경에 쓰였던 나무들의 사이에 누가? 지류가 시커멓게 원래 하얗게 존재하거든요. 원래 하얗게 흰색으로 지류가. 근데 대기가 오염되면서 죽어버린 거야, 지류들이. 말라 삐뚤어져서 검정색의 형태로 조경을 하고 있는 그 나무의 가로수들 사이에 지류들이 다 검은색을 띠게 되었고, 그러니 그 지류라고 하는 곳에 보호색을 띠면서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누구? 저 나비 색깔들, 그지? 후추나방의 색깔들이 어떤 색이어야 눈에 튀지 않겠어요? 그렇지, 검은색. 흰색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해봐. 그지? 눈에 확 튀잖아. 그래서 누구? 매나 이런 것들 천적에 의해서 먹혔을 거 아니야. 눈에 확 띄니까 야, 먹잇감이다 하고 확 먹었을 거다. 근데 검은색은 얘랑 색깔이 비슷한데 그니까 발견되지 않을 거고 거기에 묻혀서 검은색 나방들이 또 계속 생식을 할 거고,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돼요? 그래서 검은색이 선택되더라. 환경의 변화에 의해 검은색 후추나방의 개체수가 선택됐다라고 판단해가는 거야, 이런 흐름을. 이게 자연선택설이야. 자연선택되더라.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뭐를? 남모양 석혈구 빈혈증 유전자의 빈도 변화, 말라리아 지방에서 그것들도 핀치의 색 변화도 핀치의 진화도 한번. 원래 같은 종이었던 핀치새가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러 섬에서 다양한 먹이와 환경에 적응한 결과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그냥 핀치의 부리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그지? 다 달랐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한 형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었을 형태였으니까, 그래서 어떤 형질의 표현은 어떤 핀치새는 부리 모양이 되게 이렇게 약간 이제 부리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뭐 굉장히 갈고리 모양처럼 깊어서, 그지?
큰 나무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따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랄지 아니면 뾰족한 짧은 부리 모양을 갖고 있달지 다양한 부리 모양들을 각각 가지고 날개를 갈고 그림이 정말 못 그래요. 날개를 가지고 살고 있었을 거라고. 이게 뭐냐 추상화도 아니고 진짜. 아무튼 부리 모양이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핀새 새야. 자, 새다. 아무튼 부리 모양이 다 달랐어. 오케이? 근데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유독 이 주로 그 특정 섬에는 유독 이런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섬에는 이런 아이의 개체수가 훨씬 많고요. 또 다른 B 섬에서는 이런 부리 모양을 가진 아이가 많고 C 섬에서는 저런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핀지새들의 종류들만 주로 집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많지? 어차피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서로 섞이면서 다양한 형태들이 골고루 생존해서 골고루 비슷비슷한 비율로 살아있을 법도 한데 주로 왜 이 특정 C섬에서는 이렇게 약간 뾰족하면서 짧은 부리가 그 다음에 B섬에서는 이렇게 길면서 그냥 뭐 이렇게 바닥으로 나온 거 아니면 더 긴 형태의 부리 모양을 가진 이렇게로 주로 왜 이 지역의 핀치새들의 종류가 다를 것인지를 해석을 해보기를 자 이쪽 지역에 이 핀치새들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자 먹잇감이 선인장이나 나무의 진액이나 또는 나무의 열매, 특정 나무의 열매들 이것들을 핀치새의 먹잇감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A 지역 섬들은 주로 이렇게 선인장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네들은 하다가 찔릴 수도 있잖아요.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나무의 진액들 같은 것들을 마치 이렇게 호스를 딱 박은 것처럼 해서 빨아 먹을 수 있는 형태들로 이런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핀치새가 A섬에는 나무 진액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섬들만, 나무들만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먹잇감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걸 먹잇감으로 살 수 있는 핀치새들만 주로 이쪽에서 배치가 됐다 보니까 주로 살게 됐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쪽 B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꽉 낀 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생긴 선인장들을 먹잇감으로 많이 먹더라도 얘는 좀 짧고 길이가 기니까 찔리거나 그럴 확률이 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선인장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B섬에는 훨씬 더 나무의 진액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주로 존재하지 않고 선인장을 먹잇감으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처해져 있다 보니 이렇게 길면서 날카로우면서 이런 형태의 부리 모양을 가지는 핀치새가 여기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여기에 자연 선택이 됐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C섬도 C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에 열매들이 충분했고 이런 열매들 선인장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딱딱 따먹을 수 있는 짧은 부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걸 먹잇감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장소의 먹잇감이 어떤 형태였느냐에 따라서 그 먹잇감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형태의 핀치새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주로 많이 거기에 생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핀치새들만 주로 거기에 많이 배치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거다라고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그렇게로 해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먹잇감들이 주로 그 섬에 많이 존재했느냐에 따라서 그 먹잇감을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죠? 핀치새들이 거기에 그냥 쉽게 근거하고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 그 생물종이 그 섬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물종이 진화해 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프린트로 나눠드리면서는 컬러가 복사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쪽 보시면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지유가 죽었을 때의 색깔 모습들이 이렇게 갈색을 띱니다. 네, 나무에 제 프린트 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지유류가 있는데 그죠? 이 지유류의 색이 이렇게 죽으면서 갈색을 띠고 있고 따라서 후추나방이 검정색을 띠게 되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훨씬 천적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린트 페이지 77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말라리아 지역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의 빈도의 변화에서 나와 있어요. 자, 특강 클리어라고 하는 네모 박스 그 부분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자연 선택값.
희한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원래 자 우리 적혈구가 되게 둥글둥글둥글해야 돼. 적혈구가 둥글둥글해야 이 적혈구가 산소 공급을 잘 해줄 수 있거든. 둥글게 둥글게 그지? 그래야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많이 가져와서 산소가 부족한 곳에 잘 퍼다 줄 수 있습니다. 적혈구의 크기가. 근데 이제 남 모양처럼 적혈구가 서로 접혀지면서 산소 공급 효율이 현격히 떨어진 그 증상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지게 된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걸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걸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유전자가. 자, 그러면 유전자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보통 정상적인 형태의 유전자는 정상 A라고 하는 형태로 이 적혈구 모양을 둥글게 해주는 유전 정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둥글게 해주는 정보들이야. 이럴 경우는 둥글둥글한 형태의 적혈구들이 많이 발현되어 있어요. 산소 공급 효율이 높겠죠. 오케이? 그런데 말라리아라고 하는 건 어떠한 생물이냐면 우리 채채파리 유충을 통해 감염된 말라리아 유충이 우리 몸에 그 모기처럼 딱 물려가지고 우리 몸 내부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 채채파리 유충이. 근데 그 채채파리 유충이 잠식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적혈구예요. 적혈구 속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겁나 뒤지게 빠르게 증식합니다. 오케이? 엄청 빨리 증식을 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개체수를 높이게 되는 동안은 내 몸은 막 방어 능력을 하면서 막 고열에 토하고 막 온도 올라가고 하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사람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걔네가 막 증식돼서 내 몸의 적혈구의 산소를 이용하면서 내 몸을 통해 감염되어서 막 늘어나고 있는 동안 내 몸의 방어 능력이 면역력이 너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 쇼크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말라리아 걸리게 됐을 경우. 아직까지도 백신 같은 거 개발이 안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희한하게 말라리아가 빈번하게 출몰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일수록 말라리아가 흔하게 빈번되는 지역일수록 어디에서 많이 발병해? 열대지방 일수록 남모양 적혈구를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자, 사람이 살아있는데 남모양 적혈구를 결정하게 하는 남모양 적혈구를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 살아는 있는데. 오케이? 자, 이걸 설명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자연 선택의 흐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형태처럼 프린트 보시면 자, 말라리아가 출몰되는 주로 자, 출몰이 빈번한 지역 하고요. 그죠? 오른쪽 그림. 말라리아가 많이 출몰되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그 지역이고요. 왼쪽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의 빈도입니다. 그죠? 그 일치도가 거의 배치도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뭔가 유사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해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말라리아가 너무 많이 출몰되니까 오케이? 거기에 정상적인 적혈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그죠? 대문자가 적혈구를 둥글게 해준 유전자라고 합시다. 어때요? 적혈구 속 산소 공급 효율이 늘어날수록 한 번 말라리아 걸리게 되면 말라리아만 좋은 질 일으키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맞죠? 오케이? 자, 근데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지? 말라리아에 의한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적혈구를 둥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혈구를 약간 접어진 형태로 산소 운반 효율이 떨어지게 해주는 남모양을 결정해주는 유전 정보가 나름 만들어졌어. 그지? 빈혈증이 생기게 되는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혈구가 둥글진 않아서 산소 공급 효율은 떨어져. 오케이? 그래서 그런 형태의 유전자를 소문자 A라고 합시다. 오케이? 소문자 A와 대문자 A 형태로,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정보를 엄마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는 아빠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가 원래 갖고 있다가도 유전 정보의 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남모양처럼 접혀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 이때는 산소 공급 효율이 거의 200% 정도였었다면 이때는 산소 공급 효율이 100%로 좀 떨어져요. 오케이? 산소 공급 효율은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지?
내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은 좀 되는 거야. 전보다는 떨어져서 산소 공급 효율이 조금 더 확보되지는 않겠지만 좀 생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산소 공급은 하되, 근데 말라리아가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왜냐면 적혈구에 산소가 아주 많았었을 땐 거기에 무조건 늘어나는데, 증식하는데 말라리아가, 그죠?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많이 출몰되는 그 환경에서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죠? 이런 유전자를 가지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가지는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고, 그런 아이들끼리가 또 결혼에 참여해서 자손을 낳았다라고 해봐. 그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만약 태어났어. 그럼 얘도 선택되겠죠. 자연 도태되는 형태로. 말라리아가 만약 침투됐을 때 너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을 거고, 또는 이렇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죠? 말라리아 저항 유전자도 갖고 있고, 그죠? 자신은 근근히 산소 공급을 공급받으면서 생존은 하되 말라리아가 침투한다라고 하더라도 말라리아가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들로 살아남아지다 보니 이 말라리아 저항 유전자를 가지는 유전자의 빈도가 말라리아가 출몰되는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 또한 뭐로 보시면 된다고? 자연 선택의 흐름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함께 동반하여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선택설의 한계에서 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윈이 자연 선택설을 발표할 당시에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밝혀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개체 변이가 일어난 자손들의 변이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유전이 발전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 선택설이 미친 영향에 대해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경제에 여러 가지 헤게모니를 제공을 많이 해줬습니다. 강자가 살아남아, 그지? 세면 셀수록 좋아라고 한 형태들로 헤게모니를 많이 설명하게끔 됐고요.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는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철학이랄지 문학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에서 한 장 넘겨보시면, 넘겨봐. 78페이지, 20. 이거 하고 여러분 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항생제 내성세균의 출현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얘가 지금 돌연변이의 상태인지 아니면 자연 선택이 된 건지를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로도 조금 접근해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처음에 그림에 원래 세균은 그 특정 항생제의 저항 유전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 노멀한 형태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었었어. 오케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한 세대가 턴오버가 짧다 보니까, 그죠? 턴오버가 짧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와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된 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원래 있던 이 집단은, 이 유전자 풀에서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없었어. 없었는데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갑자기 생긴 거죠. 이건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돌연변이죠. 유성 생식에 의한 진화가 아니죠. 돌연변입니다. 세균이기 때문에 돌연이 생겼어요. 염기서열의 변화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다가 특정 항생제가 처리가 됐어요. 그죠? 그럼 특정 항생제가 처리된 환경이면 특정 항생제가 처리된 환경이야. 어쩌겠어? 이 항생제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만 갖고 있어? 얘만 갖고 있어. 그죠? 얘네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죽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살아남았어. 그래서 얘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 얘네들끼리 또 생식을 했다거나 얘가 또 개체수를 막 늘리겠지. 그죠? 그럼 점점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된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자연적으로 선택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돼? 그런 세균들을 자, 한번 봅시다. 볼게요. 자, 나눠졌던 그 프린트에 해당하는 거, 오늘 배웠던 다윈의 자연선택설, 변이와 형질의 차이. 자, 1번 첫 번째 자연선택이죠.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가설을 자연선택설이고요. 자,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시면 과잉 생산과 변이, 자, 환경 변화와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적자가 살아남아서 강자가 살아남아 자연 선택되고 생물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1-1번에 기린의 진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그죠? 자, 첫 번째 가 먼저죠. 목 길이가 다양한 기린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 다, 목이 긴 기린이 먹이를 먹는데 유리했고 다, 그 다음 라, 그리고 나 이렇게 되겠죠. 가, 다, 라,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번에 서식 공간과 먹이 부족 등 자환경적 제한에 의해서 개체 간의 경쟁이 일어나죠. 옵니다. 자연선택이 일어나면 생존에 불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낮아지죠. 오케이, X예요. 자, 생물은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며 이러한 형질의 차이에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다양할수록 좋아요. 다양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열매를 먹는 핀치새의 부리 모양하고 곤충을 먹는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른 건 이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 다양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환경이 뭐다고? 먹이의 종류. 그죠? 먹이의 종류. 자, 1-4번. 다음 중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에 영향을 미쳐버렸고요. 자, 철학이나 인문학 등 학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다음 자연선택의 개념이 왜곡되어서, 네, 맞아요. 자, 인종차별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당화에 사용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옵니다. 자, 생물을 진화 관점에서 분류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 유전학이나 분자생물학 등 학문의 발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5예요. 그래서 OX, OO 이렇게 흘러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자, 지금 항생제 내성세균의 진화 과정은 먼저 돌연변이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이 없던 유전자가 갑자기 출현했고요. 그 덕분에 항생제를 반복적 사용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살아남게 된 거죠. 자연선택. 그래서 대부분의 세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진화가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또 야 너 죽이려고 열심히 또 항생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고요. 자, 2-1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살아남아 증식하는 과정은 무엇의 결과다? 자연 선택의 결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 장 넘겨보세요. 방금 배웠던 변이 내용에서부터 자연 선택까지 나와 있는 유형 포개기 문제가 있죠? 오케이? 자, 유형도 한번 포개봅시다. 첫 번째, 유형 1번, 그리고 변이. 봄형 호랑이와 여름형 호랑이 나비의 차이를 나는 코스모스 색이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낸 거예요. 가는요. 자, 개체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호랑나비의 생물종은 똑같은데 여름이면 여름일수록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서, 그죠? 그리고 개체도 크게 태어난 거예요. 이건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온도가 여름형 같은 경우는 봄에 번데기 시기를 난 거고요. 봄형의 경우는 겨울에 번데기 시기를 난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는 번데기 시기 안에서 온도가 되게 낮았겠잖아. 그러니까 온도 덕분에 물질 대사 정도가 좀 낮아서 개체 크기가 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가와나 중에서 형질의 자손, 그리고 나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코스모스의 색깔이 다른 건 유전적 요인. 가나 중 형질이 자손 세대로 전달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그치, 나죠, 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차이를 갖고 있는 나가 그 다음 세대로 유전 정보의 전달이 일어나겠죠. 납니다. 유제 1번. 자,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난 예로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사람마다 눈동자 색깔이 다르다. 유전적 요인 맞죠? 외국인 애들 눈동자 색깔 푸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홍색 색깔이 되게 맑은 갈색 보이는 색깔 가지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자, 그래서 기억이고요. 유전 정보에 의한 차이. 빛을 많이 받는 나뭇잎은 빛을 덜 받는 나뭇잎보다 잎이 두껍다. 자, 이건 환경적 영향 때문에 빛을 많이 받을수록 식물도 아싸리 광합성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버리려고 이 울타리 조직을 더 많이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두꺼워져요. 오케이? 양옆일수록 두꺼워집니다. 유럽 정원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서로 다른 건 이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차이죠. 그죠? 껍데기 모양과 이제 회전하는 그 방향에 있는 유전 정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억 티그 3번이에요. 자, 오른쪽 2번 유형하고 유제 2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봐. 오늘 배웠던 내용이고 오늘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자, 유형 2번의 자연선택에서 기린의 진화 과정 중에 이러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한 원리를 보니까 네,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죠. 그쵸? 두 번째, 목이 긴 형제가 짧은 형제 중 환경에 유리한 건 목이 긴 게 환경에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OX 문제 있죠? 가의 기린 집단에서 변이가 존재했니? 네, 가 기린 집단에서 변이가 존재하여서 목 길이가 다양한 새끼들이 태어났잖아요. 앞서 나가장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났네. 네, 생존 경쟁이 일어났죠. 목이 짧은 건 아래 잎만 먹고, 그죠? 굶어 죽었어. 자, 그 다음에 자손에게 세 번째, 자손에게 목이 긴 형질이 전달될 확률은 가에서보다 다에서 더 낮니? 다가 훨씬 더
높죠. X죠. 우리 뭘로 보고. 그죠? 자, 요제 1번도 지금 나비 집단의 진화 과정에 대한 건데요. 얘는 격리설과 자연선택설 두 가지를 아울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걸 골라봅시다. 먼저 바다가 침투되기 전에, 그죠? 원래 흰색 나방들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바다가 중간에 두 번째 그림에서 침투가 되어 들어와 버리니까 아예 생식적으로 격리가 된 거야. 지리적 격리와 생식적 격리가 같이 일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자, 가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가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흰색 나방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네이비색 색깔의 나비가 발현이 됐고 점박이 무늬에 나비가 발현이 됐죠. 가과정은 뭐예요? 원래 없던 유전 형질의 발이 나타난 거야. 돌연변입니다. 가과정.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점점점 나아가정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그들 사이에서 나름 예를 들어서 이쪽 산봉우리에서는 흰색 나방하고 약간 점박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먹이 경쟁을 했겠죠. 저쪽 오른쪽에 그 산봉우리 같은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누구랑 흰색 나방하고 네이비 색깔하고 열심히 먹이 경쟁을 했을 거야. 근데 오랜 세월에 걸쳐 보다 보니까 누가 네이비 색깔이 조금 더 먹이 경쟁에 유리했나 보지. 그 다음에 점박이 모양의 나비가 훨씬 더 먹이 경쟁에 유리했나 보지. 몇 세대를 거치고 나서 봐봤더니 뭐와 점박이 무늬의 무늬 색깔을 가진 것과 네이비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지금 현재 살아남게 된 형태잖아요. 그럼 처음의 기온으로 비교하자면 흰색이 완전 없어지고 점박이와 그 다음에 네이비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나비만 존재하게 된 거니까 자연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형태들이 선택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가에서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니 맞죠? 가가 돌연변이니까 가는 DNA 변화다. 맞죠? 나 가정에서 흰색 나비에 대한 자연 선택이 나 가정에서 자 어찌됐든 우리가 도태된 건 선택됐다라고 보잖아. 승자 입장에서 살아남은 걸 선택됐다라고 봐. 그러니까 네이비 색깔이랄지 점박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흰색이 선택된 게 아니라 흰색은 도태된 거니까. 따라서 디귿은 틀리고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오케이? 살아남아있는 승자 입장에서 그게 선택이 됐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눠졌던 프린트에 한 장이 더 붙어 있나요? 그렇네요. 남아있는 프린트 한 장을 더 풀어오는 게 과제가 되겠고요. 또 과제가 있어요. 책 봐봐요. 책에 217쪽 펴보세요. 도세 217쪽. 217쪽을 펴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오늘 우리가 풀었던 내용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시험의 열수구설이랄지 처음 어떻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 여기 내신 기초문제 1번부터 7번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1번 문제만 일단 먼저 풀어오시고 프린트 완성해 오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항생제 내선 출현에 대해서 모의 문제 같은 모의 시뮬레이션 과정이 어떤 게 생식이고 어떤 게 돌연변이었는지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면서 추가적인 심의 열수구설이랑 유기물 출현설 좀 설명해 두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